좀 사망여우 사태에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와디즈에서 공식적으로 사막여우 때 무언가 했다라고 말한 적은 아직 없긴 해요. 근데 사막여우가 그 콘텐츠들을 올린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뀐 점들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물론 야근 안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네,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아스쇼에 PPL이 붙었습니다. 지난 방송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광고주가 어디냐? 바로 스테이폴리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이게 스테이폴리오가 어떤 회사냐면, 어떤 회사죠? 최고 수준과 최고 독창성을 가진 그런 숙박 시설을 큐레이션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숙박 시설이 굉장히 많지만, 많죠. 정말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하다 보면 정말 이쁜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혹시? 것만 정말 네. 엄선해서 추천해주고, 보통 이거를 파인스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파인스테이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폴리오를 소개해드리고요. 당연히 아웃스탠딩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무려 100억대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혹한기였는데 업계의 길이 나로 성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폴리오랑 얘기를 한 결과, 스테이폴리오가 요즘 밀고 있는 게 B2B 상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일반 이용자가 아닌.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권 형태인 기프티 카드와 두 번째는 충전 형태인 이제 스테이캐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기프티 카드는 기업이 상황에 따라 발행량이라든지 금액을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 보통 VIP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에 이용자 대상으로 이렇게 공급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테이캐시는 이건 순수하게 임직원 복지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쉽게 어드민 페이지로 얼마나 어느 곳에 예약을 하는지, 그럼 얼마나 숙박을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조정을 하고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면 되는데, 미사용된 그런 캐시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고객에게 기업이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프트 카드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내부인에게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스테이 캐시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 지금 제 눈빛 읽었죠? 우리도 해달라고. 우리도 스테이폴리오라고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 개선 중이라 열심히 하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개 스테이폴리오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중개하는 그런 파인스테이 대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건축가의 집이라든지 제주 전통 돌집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헤리티지 홈이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 스테이까지 기존 숙박시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스테이폴리오와 같이 하는 이벤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스테이폴리오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냥 10,000원짜리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 10,000원이 정말 10,000원이 땅을 파보세요. 10,000원이 나오나? 1,000원도 안 나와. 하늘 쳐다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보라고 말씀. 그래서 저희가 영상 아래 설문 폼을 이렇게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설문폼에 입력을 하시면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광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바로 30회로 넘어가시죠.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용수님.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알찬 방송 준비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라서 한 2달 됐나요? 3달 됐나요? 그렇죠. 정말 계속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을 아주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뤄볼 기업 어딘지 아시죠? 바로 와디즈죠. 와디즈라면 와디즈. 정말 크라우드 펀딩 1위 회사이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이슈라든지 이런 그런 좀 노이즈가 있는 회사인데,
좀 작년에 실적이 어땠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이성봉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예. 아, 저희 감사해요. 최다 출연자 예. 가장 많이 최다로 출연을- 나오는 이유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리 오늘의 방송 시작을 해볼까요? 예. 사실 와디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와디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고요. 2012년에 설립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 대중이 기금을 모아서 리워드라던가 증권을 사서 이익을 낸다는 건 상품의 이익도 있고요. 현금의 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펀딩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투자를 직접 한다,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당시에 봤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와디즈였고 와디즈가 현재 국내에서 1위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종류가 사무용품 뭐 이런 간단한 거부터 가전, 의류, 영화 펀딩도 있었어요. 유명한 게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 펀딩도 와디즈에서 했었고요. 최근에 벤처 투자 쪽도 하고 있고 와디즈에 물어보니까 누적 거래액이 지금 8,40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디즈에서 오픈한 펀딩 프로젝트만 5만 건이 넘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78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국내 대표 크라우드 펀딩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주변에 들으면 한때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 정말 우후죽순 생겼는데 네. 뭐 와디즈가 완전 압도적인 1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작년의 실적은 좀 어땠나요? 작년 실적도 봤지만 그냥 전체적인 추이를 조금 살펴봤거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계속 성장하긴 했어요. 매출이 계속 늘어났고 2018년도에 5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340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매출만 보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이상한 건 적자도 같은 비율로 커지고 있어요. 적자도 같은 비율로 커지는데 매출액이랑 영업 손실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2020년에는 손실액이 매출보다 커진 해도 있었고요. 2020년에 225억 원 매출에 245억 원 손실이 났으니까요. 규모가 계속 커져서 여기 시장이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도 잘 받았는데 적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돈 태워서 키우는 건가? 라는 시선도 있고요.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어느 지점이 와야 하는데 아직 거기가 안 온 건가? 수익성이 안 나아지네?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요. 아직 수익성 개선이 보이진 않습니다. 작년 매출만 봐도 작년 영업 손실률이 99%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수익성 개선이 안 됐고 성장만 중시한다라고 보더라도 적자 폭이 꽤 높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의 매출에 비등한 적자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적자 나는 거예요? 보통 그 초반 좀 적자 내다가 매출 좀 늘어나고 이렇게 약간 비용 효율을 되게 신경을 쓰면서 적자는 점점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여기는 왜 계속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 아마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비용을 보면 매출 340억 원에 비용만 680억 원을 썼어요. 엄청 나중에. 왜 이렇게 비용이 크지? 살펴보니까 일단 제일 큰 게 인건비, 급여였어요. 급여만 219억 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비교해 매출액의 64%가 급여로 나가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펀딩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주요한 일인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람이 붙어서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야 거기서 나온 수수료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 제휴를 맺으면서 제휴사도 관리해야 되고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매출액도 늘어나는 거니까 함께 가는 거죠. 인건비랑. 펀딩이 많아졌다라는 건 결국 인력도 많아졌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인건비 말고 또 다른 영역에 좀 크게 쓰는 그런 영역이 있나요? 다음 비용을 또 많이 쓴 데를 보면 광고비를 많이 썼거든요. 광고비만 작년에 184억 원을 썼는데 이게 크라우드 펀딩 특성상 리텐션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좋은 물건 혹은 어떤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해야지 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일회성 경험인 경우가 되게 많고 왜냐하면 같은 상품을 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새롭고 펀딩 자체도 기존에 없던 투자 형태, 상품이나 투자든 다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가 있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펀딩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마케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거기서 커머스를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걸 직접 하기도 시작했거든요. 커머스를 하려면 마케팅비는 필수적이니까 사실 쿠폰도 뿌리고 뭐 이것저것 할 텐데 그래서 광고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또 5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볼륨을 계속 키우려고 비용을 계속 태워야 하는 상태인 거죠. 광고비랑 인건비.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커지면 수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인력 중심이고 마케팅비를 계속 써야 되는 상태일 때 이게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을까? 비용 효율화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들고요. 그런 점에서 와디즈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하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에 보면은 상품 매출 원가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와디즈 보면. 그럼 와디즈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나요? 그거를 2021년에 새로 네, 시작을 네. 했더라고요. 상품 매출 원가는 커머스 영역이 진출했다고 볼 수 있는 비용이에요. 2021년 9월에 와디즈가 와디즈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커머스에 진출을 해요. 거기 보면은 와디즈 온리 오늘 출발 상품이라고 해서 와디즈 이름을 걸고 파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상품 매출 원가는 직접 물건을 사다가 판 때 생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와디즈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리워드형으로 상품을 투자자한테 주는데 그 펀딩이 끝난 이후에도 검증되고 인기가 많았던 건 계속 수요가 있어요. 그 상품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런 수요를 반영한 커머스 영역 진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와디즈 펀딩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품들이어서 일반적인 커머스랑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매출 성장을 실제로 견인하고 있기도 하고 재무제표 사항에는 2021년에는 구분하진 않았는데 작년에 상품 매출만 따로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56억 원 정도 있었고 전체 매출에서 16%가 상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원가가 커진 건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된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도 그 와디즈가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벗어나 좀 커머스 영역을 새롭게 개척을 했고 그게 성장세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매출 성장만 보면 긍정적이긴 한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와디즈의 정체성은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정체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펀딩으로 번 수수료로 중개 수수료 돈을 버는데 이게 작년에 199억 원이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18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도 넣어놨는데 또 3년 전으로 가면 198억 원이었어요. 한 번 역성장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변동 추이를 좀 따져 보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보기도 조금 모호하고 그렇다고 안 좋아지고 있나? 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와디즈가 그동안 일반 대중한테 우리는 커머스가 아니다. 물건 파는 곳 아니고
그 실제로 와디즈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 공지사항도 있어요. 펀딩하기는 쇼핑하기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소규모 사업자, 신생 사업자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주는 플랫폼이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진짜 커머스를 이제 하는 거죠. 물건 파는 데가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내보냈던 메시지랑 약간 상충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게 이미지의 문제랑 연결돼서 와디즈에 올라온 상품을 받으려고 돈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펀딩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쇼핑하기처럼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투자라고 얘기해왔고 커머스에 진출하면서 매출은 성장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야 결국 물건 파는 데 맞네, 쇼핑하는 데네 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거죠 이제. 이거 좀 팔로잉 질문인데요. 네. 근데 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소셜 커머스 회사들도 맨 처음엔 하루에 하나 싸게 팔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픈마켓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디즈도 크라우드 펀딩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커머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롱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거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리워드형 펀딩이라는 건 저는 공동구매에 가깝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신생 새로운 사업자가 하는 거다라는 게 조금 다른 거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너무 그동안 그걸 이미지를 거부해왔던 부분이 와디즈를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봐왔던 분들한테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느낌. 지적했을 때 저희가 좀 바뀌었다,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판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어쨌든 그동안 말해왔던 메시지랑 달라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메인 비즈니스는 어쨌든 아직은 크라우드 펀딩이잖아요. 근데 만약 크라우드 펀딩도 잘 되고 거기다 커머스를 합친 거면 그래도 뭔가 좀 저는 그림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죄송한데 크라우드 펀딩도 좀 잘 안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상당히 정체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저의 느낌적 느낌인 것인지 실제로 재무 상태를 보면 재무 상태를 일단 조금 설명드리면 자본 잠식 상태예요 지금.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 잠식이라고 말을 하죠. 자본 총계가 지금 9억 원이거든요. 누적 적자로 결손금이 지금 1,700억 원 수준이에요. 2019년, 2020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다음에 투자를 받았어요. 2021년에 투자를 받으면서 조금 숨통을 텄는데 그때 롯데랑 산업은행이 1,0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신주 구주가 좀 섞여 있어서 실제로 자금 조달 한 500억 원 규모였던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투자를 받고 나서 크게 성장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투자를 받긴 했는데 투자 받고 나서 가장 눈에 보여지는 새로운 게 와디즈 스토어, 아까 말씀드린 커머스였는데 다른 이커머스들이랑 비교해서 차별성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들어온 리워드 상품들인데 그렇게 시장 파괴력, 커머스 시장에서 보면은 파괴력이 크게 있지 않았고 현금성 자산도 뭐 한 260억 원 있긴 한데 뭐 지금 자금력으로 보면 당장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유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와디즈가 상장한다 뭐 이런 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었던 것 네. 같고 근데 다만 언론상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 좀 그 가능성 있는지 아니면 그거 외에 좀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디즈가 상장 준비한다라는 기사는 계속 한 2, 3년 전에 나왔었고요. 롯데 측으로부터 프리 IPO 투자를 받았다라고 기사가 났었고 상장 주관사도 선정했다. 테슬라 제도라고 하죠. 그 이익 미실현 기업 적자더라도 기업을 특례 상장시켜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우린 상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작년에 자본시장이 확 안 좋아지면서 투자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와디즈의 상장 관련된 기사는 싹 사라졌어요. 언급도 없고 뭐 시장 상황상 당연히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와디즈가 성장을 정말 빠르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손실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기업이고 업계 1위여서 독보적인 비즈니스를 갖고 있긴 한데 갈수록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상장을 계속 추진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와디즈의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 여신 사업하는 데랑 그리고 그 벤처캐피탈 하는 데도 있죠. 거기는 상황이 어때요? 이게 리워드형 아까 상품을 주는 리워드형 펀딩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말고 우리가 진짜로 투자한다. 기업에도 투자한다. 그리고 투자 성과를 나눈다라는 의미로 자회사들을 만들어서 좀 새로운 기존의 논란을 피해가는 사업 모델도 있었는데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자회사들이 스타트업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하거나 투자해주는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두 회사 다 일단은 손실 상태이고요. 파이낸스는 16억 손실을 냈고 파트너스는 3억 원의 손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신 사업이나 VC 투자는 단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이걸 갖고 자회사들이 잘 못하고 있다라던가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버텨주는 건 필요하죠.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회사에 영향이 갈 우려는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자회사가 장기적으로 버티려면 사실 좀 모회사가 든든해야 좀 약간 비빌인 언덕이랄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저런 게 없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좀 여러모로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은데 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유망성이라든지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찾아보니까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 시장은 성장 중이다. 이런 기사는 많이 있어요. 근데 국내는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와디즈가 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70%다.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머지 뭐 텀블벅,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디 같은 사업자들이 나머지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고 압도적이라는 거죠 와디즈가. 근데 압도적 1위가 매출 300억 규모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번 돈은 200억 원 정도이고 근데 이게 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와디즈가 주춤한다는 거는 다른 업체들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작은 업체들은 시장 자체가 성장이 없었다고 보면 그래서 요거 데이터상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를 조금 봤는데 혁신의 숲 데이터로 보면 최근 3년간 특별히 하락한 것도 아니고 상승한 것도 아니었어요. 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 최저가 70만 명 MAU가 최대가 260만 명까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2020년 말에 230만이었다가 그 다음해 초에 150만으로 떨어지고 작년 10월에 220만이었는데 두 달 뒤에 90만 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등락이 크네요. 네. 네, 이걸 좀 해석하면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딩을 위해서 유입된 사람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냥 프로젝트마다 다르다. 좋은 프로젝트면 사람들이 몰리고 조금 관심을 덜 끄는 프로젝트면 이용자가 줄어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했냐라고 그러면 최근 3년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와디즈가 신사업을 하거나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건 꼭 해야만 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군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되게 공익적인 요소가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제도권에서 투자를 못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회사들이 이제 팬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들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좀 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해주자라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공익적이고 굉장히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진심으로 그런 그 업계 관계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그 모멘텀을 마련하길 좀 바라보네요. 네. 예.
이렇게 따뜻한 멘트 뒤에 제가 던질 질문이 비수처럼 차가워서 죄송한데요. 와디즈가 그동안 논란이 진짜 많았잖아요. 예, 거의 논란의 와디즈라고나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지. 네, 근데 논란이 많기는 했어요. 그게 와디즈가 시작한 논란들은 다 아니고 개별 프로젝트들에서 논란이 네, 생기고 그쵸. 와디즈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란들이 늘 생겼던 건데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거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비판을 받아요. 와디즈가 월에 약 1,0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열거든요. 한 달에. 진짜 많네. 그중에 이용자들이 이거 문제가 있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아 라고 신고하는 건수가 한 달에 30-40건 정도 된대요. 그럼 비율로 따지면 1%가 안 되죠. 1%가 안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적은데 이게 논란이 한두 개만 생겨도 와디즈한테 타격이 계속 가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막여우라는 유튜버가 알죠. 있었어요. 이 유튜버가 공개적으로 와디즈를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 사막여우가 핵심적으로 했던 말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허점이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내용이 주였는데 근데 와디즈 플랫폼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들을 꼽아내면서 이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와디즈 사막여우가 지적해서 와디즈 측에서 대규모 펀딩 취소, 환불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와디즈는 사막여우가 와디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와디즈가 약관을 수정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유튜버가 1년 이상 컨텐츠를 계속 냈어요. 2019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33번의 컨텐츠를 진짜 올려요. 많이 올리셨네요. 네. 계속 비판한 거죠. 근데 그거 덕분이라 그러면 좀 그렇네요. 그 채널에서 네. 계속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 컨텐츠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그 영상들이. 그렇죠. 그 사막여우는 구독자도 굉장히 많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게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커지는 과정이었고 와디즈도 성장하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부터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좀 입혀진 거죠. 써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와디즈는 고초를 겪었죠 당시에. 저는 사막여우 사건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생각하셨나요? 첫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이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가? 일단은 시장 사이즈라든지 관심도에 비해서 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보던데요? 그래서 네. 아니 분명 이들 대부분은 다 안 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고 관심이 많나 보다 크라우드 펀딩에 그게 좀 몰랐었던 거고 두 번째는 좀 와디즈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마 잘 대응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개란 영상이 올라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터가 작정하고 이렇게 싸우겠다 뭐 이런 그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잘 대응했다 하더라도 정말 막 죽자고 달려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저도 그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좀 여러모로 좀 아쉬운 뭐 그런 일이었었죠. 그러면 좀 사막여우 사태에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와디즈에서 공식적으로 사막여우 때 무언가 했다라고 말한 적은 아직 없긴 해요. 근데 사막여우가 그 컨텐츠들을 올린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뀐 점들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V 광고가 시작됐어요. 그 해. 2020년에 광고가 나왔는데 배우 강하늘을 써서 기억납니다. 그때 배우 강하늘이 동백꽃 필 무렵 용식이 맞아, 거기서 역할 이름 용식이었어. 그래서 용식이 맨날 용식이 멋있는 뭐 용식이라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이미지 개선에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인기 엄청 많았죠. 그래서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핫한 배우를 썼던 거였고 그 해 광고비로 200억 원 넘게 써요. 와디즈가 쓰고 연예인 광고를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건데 연예인 광고를 하면 그 연예인과 브랜드가 같이 붙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야나도 조정석 같은 경우도 그쵸. 있고 뭐 오늘의 집이 소녀시대 유나를 쓰기도 진짜, 했고 네. 뭐 네, 언급하기 어려운 배우들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와디즈 하면 강하늘은 사실 기억나진 좀 잘 안 않거든요. 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광고가 이미지 각인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사막여우랑 와디즈는 사람들이 같이 연결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물론 와디즈에도 요 얘기를 물어봤는데 와디즈는 사막여우와 TV 광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했고 그 사막여우가 컨텐츠를 내기 이전부터 기획하던 광고였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환불 정책을 좀 개선했어요. 서포터 보호 정책이라고 해서 펀딩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하거나 펀딩을 반환하는 정책을 조금 더 이용자 관점에서 많이 고쳤고 그리고 매달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요. 그게 투명성 보고서. 그동안 와디즈가 이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것들, 불만을 가져서 문의가 온 것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정리해서 매달 보고서를 내요. 이런 것들은 와디즈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투명성 보고서를 매달 내는데 저 처음 알았네요. 네. 방송으로.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사막여우 저격 이후에 생긴 건데 그런 것.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 이미지 바꾸는 게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브랜드들이 부정적 이미지가 한번 씌워지면 진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부정적 이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디즈는 공적 가치가 굉장히 있어서 이런 게 저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과 일반 대중 간의 인식 차이가 조금 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사막여우 사건 때 좀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다 혹시 그런 거에 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님이? 일단 저는 지금 와디즈가 사막여우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사막여우를 아예 그냥 하나의 언론으로 좀 생각하고 좀 그에 준하게 좀 정중하게 대우를 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 사막여우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혹시 감정이 상한 건 아니었을까? 감정이 상하면 그게 삔또가 나가면은 갑자기 한이 외쳐서 33개의 영상을 만드는 분노가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감정을 좀 잘 컨트롤하고 좀 이제 사막여우님한테 우리가 진짜 뭐 가령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뭐 요런 거를 또 어필을 하고 했으면 33번 나갈 거 5번으로 나가고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근데 사막여우 사건 때 그 좀 와디즈가 강경하게 좀 대처했었죠. 혹시 그에 대해 좀 아시나요? 나도 약간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용진님 기억나시나요? 저는 뭔가 좀 강경 대응을 받았다라고 사막여우가 얘기했던 영상이 기억이 나긴 저도. 하는데 그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와디즈의 대응에 대해서 사막여우가 언급하긴 했죠. 와디즈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어요. 플랫폼이 중개한 것이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환불 조치나 펀딩 중단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한 건데 이런 프로젝트를 너네 왜 만들었어라고 사막여우가 계속 지적한 건데 그거보다는 우린 중개를 했고 중개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겠어. 그냥 되게 생각보다 저는 소극적이었다고 느꼈고요. 근데 사막여우가 느낀 건 제 생각에는 본질을 피해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낀 것 같아요. 너네 그냥 중개만 했다 이거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이래서 플랫폼이 힘들긴 한데 그 사실 뭐 와디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말을 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뭐 가령 우리가 플랫폼이고 사실 중개 정도 역할만 하지만 뭐 책임을 통감한다랄지 뭐 이런 거 조치를 정말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문제점 지적을 해주신 사막여우님에게 뭐 감사를 표한다랄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제3자가 이후에 하는 말이라서 막 엄청 막 무게감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사막여우님의 말을 좀 듣고 조금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정말 33개 영상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33개 영상 만드는 거 힘들잖아요. 물론 흥행은 잘 됐겠지만 그분도 그것만 찍으시는 분은 아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안타깝다? 좀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좀 너무 그렇죠. 힘든 상황이었기도 했고
난이도가 높기도 했지만 조금 대응을 막 엄청 잘하신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근데 좀 근데 사망 여우님이 한 발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영상을 봤을 때는 좀 어쨌든 매끄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았나. 근데 또뭐 매끄럽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와디즈 입장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는. 둘 다 이해가 돼요. 일단 33개 한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무슨 뭐 자격지심 있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또 정말 비판하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기업이 정말 뭐 대기업이라도 그걸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분명히 말에 허점도 있고 그럴 그쵸, 거기 때문에 그쵸. 뭐 다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익을 위해서 뭐가 최선일까 고민한다면 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다음에 던질 질문이 그러니까 와디즈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디즈는 항상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네라는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사망여우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그 뭐야 챗 GPT 수익화하는 뭐 그 전자책 나와가지고 그걸로 펀딩 중단되고 막 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디즈가 또 약간 요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와디즈한테 되게 치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까도 그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월 1000개의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30-40개가 신고를 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 프로젝트들의 신고 중 몇 가지가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부정적 이미지 계속 쌓아가거든요. 최근에 챗 GPT 수익하는 법이란 전자책 펀딩이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올라왔던 펀딩이에요. 챗 GPT로 돈 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챗 GPT가 진짜 뜨거운 이슈긴 한데 지금 이 이슈에서 그대로 올라타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벌어봤어요. 뭐 이런 내용이 전자책이었어요. 고려대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여러 가지 그 전자책 옵션이 있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 하는 전자책이었고요. 2주 만에 4억 9천 거의 5억 원 가까이가 모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사겠다고 5억 원이 모인 거죠. 근데 이 전자책 홍보 내용이 과장됐다라는 지적이 SNS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논란도 컸고 기사화도 됐죠. 그리고 펀딩이 결국에는 중단됐어요. 와디즈 측에서 중단했고 와디즈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건가요? 와디즈 쪽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크게 3가지 문구가 과장되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상위 1%, 두 번째가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발자, 세 번째가 수익화 경험. 요 3가지였는데 상위 1%는 그 만든 본인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법인이다라고 해서 상위 1%라고 적었다. 고려대생이기 때문에 상위 1%라는 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온 수능점수로는 뭐 그럴 수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발자는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행사에 6일 정도 방문했대요. 거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걸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이건 선 넘었잖아요. 단기 속성이면 그럴 수 있죠. 왜 오버하는 거야? 예. 그 마지막 수익화 경험했다라는 표현이 네. 있는데 이건 와디즈가 삭제를 했더라고요. 와디즈가 이 표현 자체가 창업 지원금 1,000만 원 획득했다라는 표현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창업 지원금을 받은 게 수익화 경험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와디즈 측에서 밝혔죠. 생계형 창업형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해명하긴 했어요. 그 법인에서 이 전자책을 다른 대학생에게 그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하루에 3,000원의 수익이 났다라고 주장. 하루 3,000원? 뭐 땅 하긴 파면 했어요. 안 나온 돈이긴 하죠. 예. 약간 황희정승 같은데. 그거를 이제 수익화 경험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삭제된 표현이고 어쨌든 돈을 번다기보다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알려줬다. 이런 표현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해명을 했고 와디즈는 결국 이게 문제가 있다, 과장됐다라고 생각하고 삭제하고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기사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5억 원 규모의 모금은 한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2억 8천만 원. 확실히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와디즈가 펀딩 취소한 게 아니라 중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나요? 일단 그 펀딩 취소와 중단이 차이가 있어요. 취소는 완전히 무효화하는 거죠. 이 펀딩은 잘못됐어. 이거 네.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거고요. 돈을 다 돌려주고 강제적으로 조치하는 건데 중단은 더 이상의 펀딩을 받지 않겠다. 이미 펀딩한 거는 있지만 새로운 펀딩을 받지 않겠다는 거고 기존 투자자들은 요청자에 한해서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디즈에다가 왜 문제가 있는데 취소 안 하고 중단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논란이 있더라도 이 전자책을 받고 싶어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다라고 말이 되는 거기도 하고. 네. 하고 뭐 문자로 투자하신 분들한테 다 문자까지 돌렸다라고 했고 근데 이게 전자책이어서 일반 상품이랑 좀 다르게 내용을 전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도 내용 전체를 다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와디즈에서는 불안전 리워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펀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쾌한 해명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죠. 법으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욕을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면 다 돈 잃을 것 같아. 그러면 사실 막 사업가들은 명분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그걸 납득시키고 관철시키면서 나가는 게 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과하면 진짜 엄청나게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선을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허술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거는 좀 속된 말로 좀 비윤리적 행위에 가까운 걸 하는 거냐 이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허술하게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근데 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넘기고 싶습니다. 근데 와디즈가 요즘 이런 전자책 펀딩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전자책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네. 보니까 게다가 그 전자책 그 내용 유형이 돈 벌기, 부업, 수익화, 월에 얼마 번다 이런 광고가 진짜 많아졌어요. 뭐 유튜브에도 많지만 그런 게 그만큼 부업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펀딩이 몰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와디즈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관련된 전자책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열심히 하시죠. 사람인데 네. 다이어트 관련된 전자책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자책이 너무 많은 거야. 무슨 내용이 있길래 왜요? 막 야식을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런 게 비법이 어딨어? 있대요. 노벨상 감이죠. 진짜 노벨상 감이고 막 다이어트 관련된 전자책이 진짜 많았는데 그냥 제목만 봐도 말이 안 되고 내용을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다이어트 방법은 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죠. 안 적게 먹으면 돼. 적게 안 먹고 먹으면 돼. 운동하기잖아요. 근데 펀딩이 잘 돼요. 거기에 수천만 원 수억이 계속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서 뭔가 얻고 싶은 거긴 한데 이런 교육용 전자책들은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에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건데 그리고 아까 물건도 판다, 커머스도 하고 그러니까 매출을 결국 늘리려고 키우려고 카테고리 넓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하기 시작한 거여서 이게 와디즈가 또 IP 비즈니스도 따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자책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좀 와디즈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약간 전망하는 게 와디즈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와디즈가 앞으로 어려워. 어떨까? 그리고 지금 얘기 나눈 이 전략이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비즈니스 자체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거기서 돈이 나오고 사람들이 돈을 쓰면 매출은 늘어날 테니까. 다만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건 조금 감안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공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그 퀄리티 낮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면 이게 공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같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진출만 생각하면 지금 온라인 클래스 시장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쪽 시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지금 어렵다,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전에 그런 적도 한 번 있었는데요. 유튜브 하면 월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사신 분한테 그 전자책을 받아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해외 영상을 가져와서 편집 짜집기 하고 거기다가 AI가 자막을 달게 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작권에 안 걸리고 그 원작자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해외 영상이고 근데 이런 걸로 월천 벌 수 있다고 대놓고 이름을 걸고 펀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와디즈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커머스 영역은 타당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펀딩한 거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명분도 납득이 되는데 매출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펀딩 받지 않은 제품까지 만약에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문제가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성과가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기 조금 이르긴 한데 펀딩 수수료를 높이는 쪽으로 그래도 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복잡하네. 복잡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 참 어렵네요. 너무 예, 어렵네. 뭐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요, 사실. 예. 네. 그러면 끝으로 이 질문은 와디즈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될까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이걸 프로젝트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에서 모금하고 투자받을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도구로서 쓰이는데 그러니까 와디즈가 그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편하게 혹은 더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방향보다는 더 메이커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적 가치를 고민하는 건 좋으나 이용자들 더 편하게 더 좋은 리워드를 주는 상품을 알리고 이쪽에 소비자 중심으로 조금 더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라는 걸 저도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지라고 말은 하더라도 와디즈 들어가면 상품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하는 것처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쇼핑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괜찮다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거의 와디즈가 시작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 개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를 알리는 것보다는 아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문구가 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쇼핑하기가 아니라 펀딩하기입니다라고 알리는 게 약간 소비자를 가르치는 느낌이 들어요. 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쇼핑하듯이 오게 된다라는 걸 그냥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알고 마케팅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쓰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사막여우 컨텐츠를 보고 이 사람들 와디즈 안 써본 사람들 같은데 안 좋게 보네. 근데 안 써본 사람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 들긴 하는데 이런 논란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그 사막여우 문제가 생겼던 거에 대해서 와디즈 측에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와디즈가 그런 컨텐츠를 냈을 때 와디즈 측에 컨택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물론 뭐 하셨다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조금 미적지근한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크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챗GPT 논란, 수익화 논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내? 그럼 과감하게 그냥 펀딩 취소를 하는 것도 저는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냥 다 돈 돌려주고 이 프로젝트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하나하나가 이미지가 축적되는 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와디즈 초창기 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와디즈 경영진 분들도 만난 적도 있고 얘기 나누는데 근데 진짜 괜찮아요. 만나가 보면 진짜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뭐랄까 진정성도 있고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2008년인가부터 했어요. 그때는 오래부터. 뭔가 연구소 같은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사업을 키워왔는데 그리고 또 실제 크라우드 펀딩 해본 분들 따르면 되게 도움됐다고 많이 해요. 그리고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또 아웃스탠딩도 뭐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카카오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아, 내가 씬에 이제 데뷔할 수 있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하산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콘텐츠에 돈 지불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걸 체감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그 성복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100개 잘해도 한두 개에서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100개를 다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게 굉장히 뭐랄까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인식을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또 성복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그래 할까 되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까 그냥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왜? 또 너무 이제 애정이 있고 안타까우니까. 근데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바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고 특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정말 수작업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크라우드 펀딩 했을 때 통화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담당자랑. 근데 담당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솔직히 뭐 저는 한 800만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 800만 원 벌자고 이분의 시간을 이렇게 내가 써도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너무 바쁘고 또 뭐랄까 당면 과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좀 뭐랄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 공익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와디즈가 좀 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말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와디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복님이 정말 많은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웃스탠딩은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